오늘 현사윤 1단원 서양 윤리 이론 총정리 공부했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눈 감아도 돼. 선생님이 한 번 더 천천히 정리해 줄게. 이불 잘 덮고 베개도 편하게 두고 핸드폰은 멀리 치워두자. 불빛이 눈에 닿지 않게 살짝 돌려놓으면 더 좋아. 오늘 하루 종일 문제집 들여다보고 인강 듣고 단어 외우느라 머리가 꽉 찼을 거야. 그 머리를 이제 조금 비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목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호흡해봐.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 빼고 턱도 살짝 풀고 눈썹 사이도 펴고 그렇게만 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오늘 정리할 내용은 이미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선생님은 그걸 다시 한번 살살 어루만져 주는 거야.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 있다고 상상해봐.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 서양 윤리 이론의 큰 줄기야.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전에 왜 이론들을 먼저 배우느냐?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판단 기준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서양 철학자들이거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된 담론윤리와 책임윤리 이 네다섯 개의 줄기만 잘 잡아두면 2단원, 3단원에서 나오는 생명윤리, 환경윤리, 사회정의 문제까지 다 응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단원은 뿌리야. 뿌리만 튼튼하면 나무까지는 흔들려도 나무는 안 쓰러지거든. 오늘 꼭 기억해뒀으면 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야. 첫째, 칸트의 의무론과 정언명령. 둘째,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와 요나스의 책임윤리. 이 다섯 갈래만 머리에 그려두면 오늘 밤 잠자는 동안 내 뇌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야. 선생님 말 믿어. 잠잘 때 기억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안 외워줘도 괜찮아. 그냥 듣기만 해. 그럼 편하게 들어봐.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흘려들으면서 쉬면 돼. 자, 첫 번째로 칸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 칸트는 의무론자야. 의무론이 뭐냐? 쉽게 말하면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야.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의무에서 비롯됐는지를 본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어. 결과는 똑같이 좋은 일이지. 그런데 한 사람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 도왔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서 도왔어. 칸트는 후자만 도덕적으로 옳다고 봐. 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니까 이걸 칸트는 의무로부터의 행위라고 불러.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로부터의 행위. 이 두 표현 헷갈리지 마. 의무에 맞는 행위는 결과만 의무처럼 보이는 거고,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동기 자체가 의무인 거야. 시험에 자주 나와. 칸트가 이걸 정리한 게 정언명령이야. 정언명령은 조건 없는 명령이라는 뜻이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명령. 반대말은 가언명령인데, 가언은 만약에 라는 조건이 붙는 명령이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열심히 일해라, 이런 거. 이건 도덕명령이 아니야. 도덕명령은 조건 없이 그냥 해야 하는 거야. 정언명령의 정식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보편화 가능성 정식과 인간성 정식. 보편화 가능성 정식은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이거야. 쉽게 풀면 내가 한 행동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 상상해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행동이면 옳은 행동이라는 거지. 거짓말을 예로 들어볼게.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상상해 봐. 그럼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거짓말은 보편화될 수 없어. 따라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인간성 정식은 더 유명해.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는. 사람을 수단으로만 쓰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거야.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니까. 이게 칸트 윤리의 핵심이야. 인간 존엄성.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고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서 존엄하다고 봤어. 그래서 칸트 윤리는 인권, 생명 윤리 같은 데서 엄청 자주 인용돼. 자, 칸트 정리하면 이런 거야. 결과보다 동기, 의무로부터의 행위, 정언 명령, 보편화 가능성, 인간의 목적으로 다섯 개만 기억해두면 칸트 문제는 거의 다 풀려. 잠깐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아직 안 자고 있는 사람, 눈 감아봐.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돼. 자, 두 번째로 공리주의로 넘어갈게. 공리주의는 칸트와 정반대야.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봐. 어떤 행동이 옳은지를 판단할 때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줬느냐를 따져. 그래서 공리주의의 슬로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이거 들어봤지? 벤담이 처음 정리한 말이야.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야. 행복,
그러니까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봤어. 쾌락의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7가지 기준으로 쾌락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핵심은 쾌락은 양으로 계산된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시 읽는 즐거움이나 게임하는 즐거움이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봤어. 밀은 여기에 반대해.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야.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봤어. 유명한 말이 있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동물적 쾌락보다 정신적, 지적 쾌락이 더 고급스럽고 더 가치 있다는 거야. 양이 같아도 질이 다르면 다른 쾌락이라는 거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비교야. 벤담은 양, 밀은 질, 이 한 글자만 기억하면 안 헷갈려. 그리고 공리주의 안에서도 또 갈래가 있어.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는 매번 행위할 때마다 그 결과를 계산하는 거야. 지금 이 행동이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가 매번 따져. 그런데 이게 좀 피곤하잖아. 그리고 때로는 규칙을 어기는 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고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가 나와.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규칙을 따랐을 때 장기적으로 최대 행복이 보장되는가를 봐.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이런 규칙을 모두가 지킬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따라라. 이런 식이지. 공리주의의 한계도 알아두자.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비판이야. 예를 들어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 있냐? 공리주의로 보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옳은 건가? 인간 존엄성의 관점, 그러니까 칸트의 관점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 둘이 부딪히는 지점이야. 자, 공리주의 정리, 결과 중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은 양적, 밀은 질적,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그리고 한계는 소수의 희생, 5줄로 끝. 이제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로 가볼게. 덕윤리는 칸트나 공리주의처럼 어떤 행동이 옳은가를 묻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이론이야. 행위 중심이 아니라 행위자 중심이야. 이 차이가 중요해. 행위가 아니라 사람,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중요하게 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고 봤어. 그런데 이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야.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 잘 사는 것,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뜻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뭐냐?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삶이야.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능 논변이라고 표현했어. 칼의 기능은 자르는 거고 칼이 좋은 칼이 되려면 잘 잘라야 해. 인간의 기능은 이성적 활동이고 좋은 인간이 되려면 이성적 활동을 잘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성을 잘 발휘하느냐? 덕을 갖추는 거야. 덕은 2가지로 나뉘어.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지적인 덕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얻어. 지혜, 사려 깊음 같은 거. 품성적인 덕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습관처럼 형성돼. 용기, 절제, 정의 같은 덕이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우리는 정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번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반복해서 습관이 되어야 진짜 그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덕은 중용이야. 중용은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야.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 용기를 예로 들어볼게. 용기의 지나침은 만용이야. 무모하게 덤비는 거. 용기의 모자람은 비겁이야. 도망가는 거. 그 사이 어디쯤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동하는 게 용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적절한 지점이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거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 그래서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가 필요해.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야. 이게 덕윤리의 핵심 개념이야.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어.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지. 그래서 덕윤리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도덕을 이해해. 이게 현대에 와서 맥킨타이어 같은 학자들이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야. 맥킨타이어는 현대 사회가 도덕적 위기에 빠진 이유가 공동체의 전통과 서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봤어. 그래서 덕을 회복하려면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 안에 자신을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 덕, 윤리 정리, 행위자 중심,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 덕은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품성적 덕은 습관으로 형성, 중용, 실천적 지혜, 그리고 공동체 7개지만 다 하나로 연결돼.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이제 조금 졸리지? 그거 정상이야. 자도 돼. 자, 4번째로 현대 윤리 이론으로 넘어가 볼게.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와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 두 이론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나왔어. 먼저 하버마스. 하버마스는 독일 철학자고 칸트의 의무론을 현대적으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어. 칸트는 도덕 법칙을 개인의 이성으로 도출했잖아. 그런데 하버마스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봤어.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너무 다양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많거든. 한 개인의 이성으로 보편적 법칙을 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하버마스는 도덕 규범의 정당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봤어. 이게 담론 윤리야. 담론 윤리의 핵심은 이상적 담화 상황이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외부의 강압이나 권력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더 좋은 논증만이 받아들여지는 상황. 이런 조건에서 도달한 합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봤어. 그러니까 도덕은 혼자 생각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해서 합의하는 거라는 거지.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가능성, 이 네 가지 타당성 요구, 우리가 말할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진정한 의사소통이 된다고 봤어. 진리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정당성은 규범적으로 옳아야 하고, 진실성은 거짓 없이 진심으로 말해야 하고, 이해 가능성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다음 요나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현대 과학기술 시대에 맞춰 나온 새로운 윤리야. 요나스가 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했냐? 전통 윤리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 사이의 문제만 다뤘어. 그런데 현대 과학기술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아닌 자연 전체에 영향을 줘. 이런 문제를 다룰 전통 윤리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요나스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주장했어.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서 책임의 대상은 세 가지로 확장돼. 첫째,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둘째,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셋째, 이미 한 행동에 대한 사후 책임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전 예방적 책임. 그리고 요나스가 제시한 새로운 정언 명령이 있어.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인간적 삶의 영속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의 정언 명령을 미래와 자연으로 확장한 거지. 이거 자주 나와. 요나스는 또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개념도 제시했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미리 두려워해야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거야. 낙관보다 비관에 무게를 두고 예방적 행동을 하자는 거지. 환경윤리, 생명공학윤리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자, 본론 마지막으로 덕윤리의 현대 계승자들 잠깐 언급하고 갈게. 맥킨타이어 외에도 매슈 슬로트, 마사 누스바움 같은 학자들이 있어. 이들은 공통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을 중시해. 그리고 이런 덕윤리는 의무론이나 공리주의가 놓치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동기, 인간관계의 맥락을 잘 다룬다고 평가받아. 이렇게 보면 서양 윤리 이론은 크게 세 줄기야.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 사람을 중시하는 덕윤리,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담론윤리와 책임윤리가 추가됐어. 각 이론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 어느 하나만 정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떤 이론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서도 단순히 어느 이론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 이론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묻는 경우가 많아.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해 볼게. 졸리면 그냥 흘려들어도 돼. 첫째, 칸트의 의무론, 동기중심, 의무로부터의 행위, 정언명령,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이성과 자율성에서 찾았어. 둘째, 공리주의, 결과중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은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양적 공리주의,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질적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나뉘고 소수의 희생이라는 한계가 있어. 셋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행위자 중심,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 덕은 습관으로 형성되는 품성, 그리고 중용과 실천적 지혜, 공동체 안에서 실현돼. 넷째,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도덕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정당화되고 이상적 담화 상황이 필요해. 네 가지 타당성 요구 기억하고. 다섯째, 요나스의 책임윤리.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정언 명령과 공포의 발견수를 제시했어. 이 다섯 가지가 오늘의 전부야. 다 외워졌으면 좋고 안 외워졌어도 괜찮아. 잠자는 동안 내 뇌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니까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자라 있을 거야. 그거 확실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푹 자. 오늘 공부 충분히 했어. 잘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아직도 안 자고 있으면 이번엔 진짜 자. 다음 단원도 준비해뒀으니까 내일 또 들어. 오늘 밤 푹 쉬어.